오야! 어디까지 돌아가죠? 자, 안녕하세요. 짤막 영상 박경인입니다. 자, 짤막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즘 이 MZ세대들과 SNS에서 유행한다는 재미로 보는 MBTI별 재테크 유형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요즘 MZ세대는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매우 높은데요. 주식이나 가상 자산 투자 외에도 한정판 운동화 등 한정판 상품을 사들인 뒤에 차익을 붙여서 되파는 형식의 리셀테크, 앱에서 퀴즈를 풀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해서 포인트를 쌓는 방식의 앱테크 등 새로운 재테크 방법들이 MZ세대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MZ세대와 비슷한 북한의 장마당 세대, 과연 재테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북한에도 이 은행이 있을까요? 오늘 짤막 영상에서는요, 북한 금융제도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재산 관리, 즉 재테크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재테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 바로 이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과연 북한에도 은행이 있을까요? 북한에도 은행이 있습니다. 자, 북한에도 조선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조선광선은행, 고려상업은행, 화려은행, 동북아시아은행, 황금의 삼각주은행 등등등 여러 은행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또 2006년에 상업은행법이 만들어지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5년에는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모두 개정이 되면서 각 지방에도 상업은행이 본격적으로 설립이 된 것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는 평양에만 30-40개의 상업은행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근 북한에서도 우리 시중 은행들처럼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은행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상업은행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북한에 다양한 은행들이 있었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은행은요, 조선중앙은행 단 하나뿐이었다고 해요. 자, 나머지 은행들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당과 내각 등 권력기관들의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세워진 특수은행으로, 말하자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같은 곳에 가서 저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그랬던 것이었던 거죠. 자, 그랬던 북한에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되기 시작한 건 장마당을 통해서 큰돈을 번 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이들의 잉여 자금을 은행으로 끌어들여서 개발 자본으로 활용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자 소득, 그 이자 때문이잖아요. 자, 그럼 북한은행의 이자율은 얼마나 될까요? 이거 궁금한데요? 자, 역시 한 북한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 상업은행의 정기 예금 이자율은 1년 만기 상품이 되게 높다. 연 5%, 2년 만기는 6%, 3년 만기는요 6.5%에 달한다고 해요. 5년 만기 상품의 경우에 무려 연 7.5%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와, 진짜.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저축률은 예나 지금이나 상당히 낮다고 하네요. 그 때문에 과거 조선중앙은행에는 아주 특별한 저축 상품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추첨제 저금. 보통 은행에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가입할 때부터 만기 시 몇 %의 이자를 지급한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추첨제 저금은 이름하여 추첨을 통해서 이자를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잠깐만, 100%요? 그러면은 이자가 100%? 이거 완전 로또 아니에요? 잠깐만, 이게 로또와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게
추첨을 통해서 1등에게는 원금의 100%, 와 진짜요? 2등은 50%, 3등은 10%의 이자로 지급을 하고요. 3등만 해도 되게 좋은 거네. 연말이면 조선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추첨제 저금의 당첨 결과가 북한 주요 언론에 공개가 되고 북한 주민들의 큰 관심거리가 되기도 했다고 하니까 로또 통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북한 상업은행의 높은 이자율과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은행 기피 현상은요,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에서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머저리! 이런 말까지 있다고 해요. 아니 왜? 북한 주민들이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저축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알려드릴게요. 자, 과거 조선중앙은행의 경우에 입금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출금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맡긴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언제 찾아요? 아니 사실 과거 북한 은행들은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보다는 정부나 국영 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기 때문인데요. 최근 북한에서도 다양한 상업은행이 등장을 하면서 예금 만기 시 인출을 보장하고 개인의 저금 비밀을 보장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낮은 저금 상황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의 은행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은 장사 미천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장사 등으로 모은 돈을 굴려 일종의 재테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로 사금융시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장마당 등에서 돈을 번 돈주들이 자신이 번 돈을 좀 굴려보려고 이자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사금융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시장이나 역 근처에 무리지어 다니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이들을 돈 장사꾼 또는 돈대꼬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자율은 보통 단합이 이루어져서 지역별로 일정한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양강도는 3에서 10%, 평안남도는 5에서 12% 정도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고 해요. 자, 물론 이런 사금융은 북한에서는 엄연한 불법 맞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은행들이 일반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북한의 이 사금융 시장에서는요, 대출은 물론 환전에 송금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은행도 아닌데 환전까지 되고 송금도 되고 이게 가능하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평양에 사는 김모모 동무가 신의주에 사는 박땡땡 동무에게 $1000를 송금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김동무는 은행에 가는 대신에 평양에 사는 돈주에게 직접 $1000와 송금 수수료를 건네주게 되는데요. 자, 그럼 돈을 받은 평양의 돈주는 신의주에 사는 돈주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알랄랄랄랄랄랄랄랄, 박땡땡 동무가 찾아오면 $1000를 내어주시라오. 이렇게 알려주게 되고요. 이제 박땡땡 동무는 신의주 돈주에게 가서 $1000를 받으면 되는 거죠. 또 북한 사금융 시장에서는요, 불안정하고 부피도 커서 보관이 어려운 북한 돈보다는요, 달러나 중국 위안화 등이 외화로 거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부동산이 핫한 재테크 수단일까요? 일단 북한에는요, 부동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는 토지나 집에 대한 개인 간의 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개인 간의 주택 매매, 즉 산림집 매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북한에서는요, 개인 간의 살림집 거래가 가능한 것은요, 살림집을 배분할 때 받게 되는 입사증, 공식 명칭으로는요,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있기 때문인데요. 살림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이 입사증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에 돈주와 해외 자본의 투자로 부동산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북한의 부동산 거래와 가격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평양의 아파트 값이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와 10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부동산 가격이 교통이나 학군, 편의시설, 숙세권, 학세권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은 반영을 하게 되죠. 자, 과연 북한은 이런 걸 반영할까요? 북한의 부동산에서도 역시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북한의 경제가 장마당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주변에 시장이 있는지가 집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평양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지하철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나 난방이 잘 공급이 되는지, 수영장이나 백화점 같은 편의시설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또 서울이 한강을 중심으로 강남, 강북 이렇게 나뉜다면 평양은 대동강을 중심으로 동평양, 서평양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요. 자, 서평양 중에서도 평천, 모란봉, 보통강, 중구역 이렇게 4개 구역을 본평양이라고 합니다. 이 본평양 지역은요, 북한에서 유일하게 지하철이 다니고 평양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난방 공급이 아주 잘 되고요.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값도 동평양에 비해서 5배 이상이나 높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전망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본평양에 있는 사방이 다 유리로 둘러싸인 일명 유리 아파트가 북한 주민들이 가장 선망하는 집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 한강뷰처럼 대동강뷰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서요. 본평양의 일반적인 아파트가 평균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고요. 대동강뷰 아파트는 2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배, 약 2억 4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금융과 요즘 핫하다는 북한의 부동산 이야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북한에서도 대동강 뷰 아파트가 인기라고 하고 우리 돈으로 억대가 넘는다는 평양 아파트 값이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는 가깝지만 너무나 먼 곳이었던 북한을 조금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랄게요. 자, 2021년도 여러분의 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었던 짤막 영상 시즌2! 이제 모두 마칠 시간이네요. 우와! 자,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즌3에도 우리 다시 만날 수 있겠죠? 제발!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요?